눈앞에 막 기가 막힌 노을이 쫙 펼쳐져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진짜 배꼽 잡고 웃는 그런 완벽하게 즐거운 순간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럴 땐 뭐 뇌를 거치기도 전에 무조건 손이 스마트폰으로 가죠. 맞아요. 이건 무조건 남겨야 해 하면서 다급하게 스마트폰을 딱 꺼내서 녹화 버튼을 누른단 말이죠. 그 순간의 공기나 막 사람들의 표정, 심지어 내 그 벅찬 감정까지 그 네모난 화면 안에 다 들어갔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확신하죠. 그 순간만큼은 완벽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막상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 영상을 다시 열어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분명 같은 장소고 같은 사람들인데 뭔가 모르게 영원히 싹 빠져나간 주차장 CCTV 녹화본 같고 주차장 CCTV요? 너무 정확한 표현이네요. 막 인질 생존 확인용 비디오처럼 엄청 건조하고 밋밋하게 느껴진 적 다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현장의 그 마법 같은 감정은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바로 기계의 성능을 탓하는 거죠. 내 폰이 최신 폰이 아니라서 그렇다. 렌즈가 사람 눈을 못 따라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카메라 렌즈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문제는 기계가 아닙니다. 카메라 렌즈하고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데 핵심이 있거든요. 완전히 다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우리의 뇌는 현장에 딱 있을 때 보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스스로 감정을 막 부여하죠. 근데 카메라는 그저 뇌가 없이 물리적인 빛만 기록하는 깡통일 뿐이거든요. 빛을 담는 깡통이다. 네, 그러니까 이 깡통에 작가의 시선 그리고 감정을 불어넣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영상 연출입니다. 와, 감정을 불어넣는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들이 진짜 엄청 흥미롭습니다. 실제 그 영상 제작 현장에서 쓰이는 실무 강연 녹취록부터 시작해서요. 관객의 심리를 쥐고 흔드는 감정 연출법,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숨겨진 공간 문법 분석 자료까지 싹 다 준비했습니다. 아주 든든한 자료들이네요. 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무슨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 조작법을 배우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거장들이 관객의 뇌를 도대체 어떻게 해킹하는지 그 시각적이고 심리적인 문법을 오늘 제대로 해독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걸 알고 나시면 여러분도 단순한 기록자에서 막 사람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스토리텔러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해보죠. 결국 영상을 만든다는 건 나만의 문법으로 시청자한테 말을 거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단어 고르고 문장 구조를 고민하는 것처럼 영상에도 그 기초 알파벳이 존재하거든요. 카메라를 그냥 무작정 들이대는 게 아니라 피사체를 어떤 크기로 보여줄 것인가, 즉 샷을 선택하는 것부터가 의사소통의 시작이죠. 제가 자료 보면서 가장 먼저 흥미로웠던 게 바로 그 샤틀의 역할 분담이었어요. 흔히 풀샷이라고 하면 그냥 멀리서 넓게 찍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아시죠? 그냥 다 나오게 찍는 거. 네.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시청자의 뇌를 딱 세팅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 진짜 인상 깊더라고요. 그게 풀샷의 진짜 존재 이유거든요. 시청자는 화면이 딱 켜지면 무의식적으로 질문을 던져요. 여기가 어디지? 지금 안전한 상황인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하고 정보를 막 찾습니다. 상황 파악을 본능적으로 하려는 거군요. 네, 풀샷은 바로 그 질문에 대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사무실 한 구석에 정수기가 있는 공간 전체를 넓게 잡아주거나 아니면 저 멀리 관역이 있는 양공장 전체를 보여주는 식이죠. 관객의 뇌가 이 공간의 지리를 파악할 수 있게요. 맞습니다. 지리를 파악하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간적인 맥락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렇게 풀샷으로 지도를 쫙 그려줬다면 이제 관객의 시선을 주인공의 감정으로 확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이때 등장하는 게 바스트샷이나 아니면 얼굴을 꽉 채우는 클로즈업인데 여기서 자료가 되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더라고요. 클로즈업은 반드시 최소 3초에서 5초 이상 길게 찍어야 한다고요. 나 영상 실무에서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죠. 저는 사실 이거 읽으면서 이거 나중에 편집하기 편하라고 영상 소스를 넉넉하게 찍어두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심리적인 이유가 진짜 놀라웠어요. 왜 꼭 3초 이상이어야 하는 걸까요? 인간의 뇌가
타인의 얼굴에서 감정을 읽어내고 거기에 공감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갑자기 클로즈업으로 확 바뀌잖아요. 그럼 처음 1, 2초 동안 우리 뇌는 사람 얼굴이구나, 이 사람이네 하고 그냥 피사체 인식 모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아직 감정까지 도달하지 못한 거네요. 상황 파악만 하느라. 그렇죠. 그러다가 3초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제야 눈동자의 미세한 떨림이라던가 입꼬리의 긴장감 같은 미세 표정을 스캔하기 시작하거든요. 즉, 이 3초에서 5초라는 시간은 관객의 뇌가 단순한 관찰에서 공감으로 기여를 변속하는 데 필요한 예열 시간인 겁니다. 와, 공감의 기어 변속 시간. 표현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기서 더 깊숙하게 찔러 들어가는 게 바로 비클로즈업, 그러니까 익스트림 클로즈업이잖아요. 손끝이나 막 떨리는 눈동자만 극단적으로 화면에 꽉 채우는 거. 네, 비클로즈업은 정말 치명적인 무기죠. 자료에 되게 일상적인 사례가 하나 나오잖아요. 목이 마른 사람이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는 장면. 이걸 어떻게 찍을 것인가? 아마추어랑 프로의 차이가 거기서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보통 아마추어분들은 그냥 물 마시는 사람을 한 앵글로 쥐야장창 찍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CCTV처럼요. 맞아요. 그냥 찍죠, 보통은. 하지만 프로는 이걸 우리네가 받아들이기 가장 맛있는 형태로 잘게 쪼갠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쪼개야죠. 처음엔 풀샷으로 정수기가 있는 공간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 클로즈업으로 컵을 든 사람의 딱 집중한 표정, 그리고 손가락이 냉수 버튼을 꾹 누르는 걸 잡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클로즈업으로 그 차가운 물줄기가 컵바닥에 탁 부딪히면서 튀어오르는 그 결정적인 찰나를 화면 꽉 차게 보여주는 겁니다. 치킨집 홍보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간판을 풀샷으로 보여주고 기름에 튀겨지는 치킨을 클로즈업하고 마지막엔 바삭하고 베어무는 입을 비클로즈업으로 가야 침이 꼴깍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건 마치 문학작품의 구조랑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샷이 소설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 배경 묘사라면 클로즈업은 인물의 복잡한 속마음 독백이고 그 물 떨어지는 비클로즈업은 독자의 미각이나 촉각을 찌르는 아주 강렬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오, 문학적 비유 너무 훌륭합니다. 그걸 한 단계 더 발전시켜보자면요. 작가가 글을 쓸 때 문단을 나누고 마침표를 찍어서 호흡을 조절하는 거랑 완벽하게 같습니다. 자료에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최악의 영상 촬영 습관으로 꼽는 게 하나 있어요. 아, 그 녹화 버튼 한 번 누르고 컷 없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찍는 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쉼표나 마침표 없이 몇 페이지를 빽빽하게 채운 글을 읽으면 독자가 지쳐버리잖아요. 영상도 마찬가지로 컷을 나누지 않고 시선을 강제해주지 않으면 관객의 뇌는 화면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 지루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컷을 나누어 찍고 클로즈업과 풀샷을 막 섞어서 관객의 시선을 조종해야 한다는 거군요. 자, 이렇게 무엇을 어떤 크기로 쪼개서 찍을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완벽하게 쪼갠 클로즈업이라도 카메라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샷의 크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카메라의 각도와 위치죠. 이 카메라 위치가 관객의 무의식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이 메커니즘도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카메라의 위치는 곧 관객이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심리적 태도를 결정하거든요. 각도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자료로 보면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뭔가를 신기하게 구경하는 장면을 찍은 사례가 나옵니다. 네, 그 부분 저도 유심히 봤어요. 수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치켜 올려 찍는 로우 앵글을 쓰는 거거든요. 귀엽기도 하고 얼굴을 좀 잘 담으려고요. 저도 아이들이나 강아지 사진 찍을 때 바닥에 아예 쪼그려 앉아서 로앵글로 엄청 많이 찍거든요. 근데 이 자료에서는 그게 상황에 따라 완전히 메시지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 로우 앵글이라는 게 단순히 아래에서 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권력 관계를 뒤집어 버리는 거라면서요. 네, 우리 무의식에서 누군가를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행위는 권위나 압도감, 때로는 위협을 느낄 때 시각적 경험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화에서 영웅이나 되게 거대한 악당 등장할 때 로앵글 쓰는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아, 뭔가 웅장해 보이고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호기심 많고 순수한 아프리카 아이들의 표정을 로우 앵글로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거기서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됩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이랑 로우 앵글이 주는 그 권위적인 느낌이 꽝 충돌하면서 묘하게 자기적이고 힘이 들어간 영상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찍어야 그 순수한 느낌이 사나요? 철저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이 레벨이나 약간 높은 하이 앵글로 찍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객도 아이들의 친구가 돼서 동등한 시선에서 그 호기심에 동화될 수 있거든요. 아, 동등한 시선. 시선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프레임 안에서 피사체의 위치를 잡는 미상센의 원리도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보통 인물 사진 찍을 때 얼굴을 화면 정중앙에 떡하니 배치하거든요. 주인공이니까. 근데 자료에서는 인물이 바라보는 방향, 즉 시선이 향하는 쪽에 반드시 빈 공간, 그 루킹룸을 비워두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시각적 추론 본능 때문입니다. 화면 속의 인물이 딱 등장하면 관객 눈은 제일 먼저 인물의 눈을 봐요. 그리고 그 다음 0.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인물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시선을 싹 옮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있지?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궁금해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인물이 바라보는 방향에 빈 공간이 없고 바로 화면 테두리로 꽉 막혀 있다면 어떨까요? 시선이 갈 곳을 잃고 튕겨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관객은 원인 모를 답답함과 단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공관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그 30도 법칙이잖아요. 풀샷 찍고 나서 클로즈업 찍을 때 그냥 제자리에서 스마트폰 줌인 기능만 찍 땡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반드시 카메라 들고 옆으로 최소 30도 이상 이동해서 찍으라는데 왜 굳이 그 번거로운 짓을 해야 하는지 처음엔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그 역시 인간의 아주 신체적인 경험이랑 관련이 깊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줌인 기능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직접 발을 움직여서 가까이 다가가죠. 맞습니다. 다가가죠. 그리고 다가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물체를 바라보는 각도가 살짝 틀어지게 마련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렌즈만 줌인하는 건 우리 인간의 물리적 경험에는 없는 아주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움직임이군요. 반면에 30도 정도 각도를 틀어서 다가가는 건 관객 스스로가 궁금해서 피사체 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인간적인 호기심을 모방하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거기에 덧붙여서 사람 얼굴을 정면에서 찍지 않고 양쪽 귀가 다 안 나오게 약간 측면에서 찍는 3쿼터 앵글이라던가 빛을 활용하는 조명 기법들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아, 자료에 그 창문빛 활용하는 거 나오잖아요. 네, 인물을 창문 앞에 역광으로 세우지 말고 몸을 살짝 돌려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얼굴의 3분의 2 정도만 닿게 하고 나머지는 그림자가 지게 만드는 거죠. 2차원 평면 화면에 그림자라는 깊이감을 줘서 입체적인 3D처럼 뇌를 속이는 겁니다. 와, 빛으로 그리는 거네요? 근데 제가 자료 읽다가 여기서 솔직히 속으로 반박을 좀 했던 부분이 딱 하나 있었어요. 빛의 명암으로 감정을 만든다는 건 납득이 확 가는데 그 감정을 표현할 때 인물의 이동 속도에 대해 설명한 대목이었거든요. 아, 그 부분 흥미롭죠. 어떻게 반박하셨나요? 자료에서는 희망을 표현하든 슬픔을 표현하든 인물의 움직임은 둘 다 느리게, 천천히 연출하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 싶어서요. 우리가 엄청 기쁘고 희망찰 때는 막 활기차게 빨리 움직이고 통통 뛰잖아요. 반대로 우울하고 슬플 때는 어깨 쳐져서 막 느릿느릿 걷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기쁜 장면은 좀 템포를 빠르게, 슬픈 장면은 느리게 찍어야 관객이 그 감정에 동기화되는 거 아닌가요? 둘 다 느리게 찍어라니. 이게 너무 자기적인 것 같아서요. 아주 자연스러운 논리적 접근입니다.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은 분명 그러니까요. 하지만 카메라 렌즈 너머의 세계는 시간이 좀 다르게 흐릅니다. 만약 화면 속 인물이 너무 빠른 속도로 휙휙 움직인다면 관객의 뇌는 그 장면을 감정이 아니라 사건이 벌어지는 액션으로 처리해버리거든요. 아, 감정을 음미할 틈 자체를 안 줘버리는 거네요. 네, 영상에서 감정의 밀도를 쫙 높이고 싶다면 시청자가 인물의 상황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할 수 있는 일종의 여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물이 아주 천천히 움직일 때 관객은 비로소 인물의 표정이나 주변의 공기, 그 상황의 무게감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럼 둘 다 느리게 움직이는데 그 느린 화면 속에서 희망과 슬픔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대체 뭔가요? 바로 조명의 밝기, 그리고 인물이 움직이는 물리적인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와, 저는 이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히 앵글이나 렌즈 조작법을 넘어서 거대한 물리적 공간, 특히 계단이라는 구조물에 대한 통찰로 확 넘어가는 게 진짜 짜릿했어요. 좋은 감독은 공간에도 감정을 넣는다. 영화에서는 계단도 대사를 한다. 아주 유명한 말들이죠.
감독들이 인간의 본능적인 공간 심리를 훔쳐온다는 내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분이 좋을 때 위를 보나요? 아래를 보나요? 하고 물으면 10중 8구 희망찰 땐 위, 우울할 땐 아래라고 답하거든요. 학생들에게 이걸 직관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아주 고전적인 실습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계단 하나를 두고 2인 1조로 촬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이 실습 대목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진짜 상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로 희망을 표현하는 실습. 조명을 밝게 세팅하고 인물이 계단을 아래에서 위로 아주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걸 찍습니다. 왜 이게 희망차게 느껴질까 생각해보니까 계단을 오른다는 건 중력이라는 그 자연의 힘을 거슬러서 내 다리 근육을 쓰고 투쟁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죠. 네, 그 물리적인 상승의 노력이 화면에 딱 담기니까 우리 뇌의 꿈, 도전, 성장의 은유로 꽂히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분석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슬픔을 표현하는 실습을 볼까요? 조명을 어둡게 쫙 깔고 이번에는 인물이 계단을 위에서 아래로 느리게 내려갑니다. 올라갈 때 역동성을 싹 사라지고 마치 무거운 중력에 순응하면서 속수무책으로 바닥을 향해 이끌려 내려가는 듯한 나약함이 화면을 지배하죠. 완전히 분위기가 뒤집히겠네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콘크리트 계단인데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인생의 실패, 외로움, 지침이라는 서사로 완전히 둔갑하는 겁니다. 그니까 계단은 그냥 발 딛고 올라가는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라 카메라의 방향에 따라서 주인공의 사회적 계급과 인생 굴곡을 시각화하는 거대한 은유 표지판인 거네요. 그리고 이 수직적 공간 문법, 상승과 하강을 정말 소름 돋게 집대성한 작품이 나오잖아요. 네,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죠. 이 기생충 분석 파트가 오늘 심층탐구의 완전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기생충은 그야말로 공간의 수직적 방향성 자체가 거대한 스크립트이자 교과서인 영화입니다. 기택내 가족의 동선을 따라가 보면 이 계급의 서사가 공간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주인공 가족의 처음 그 박사장네 부잣집으로 면접을 보러 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계속 오르잖아요. 가파른 골목길을 지나서 언덕을 오르고 또 수많은 돌계단을 밟고 저택으로 위로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이 끝없는 상승의 구도는 그들이 더 높은 계급사회로 진입하려는 욕망, 간절한 희망, 그리고 성공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변하죠. 관객들도 그걸 보면서 그 상승의 쾌감에 무의식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박살나는 그 압도적인 폭우 장면.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 폭우 장면에 대한 비유를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기택내 가족의 부잣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비를 막 맞으며 끝도 없이 진짜 까마득한 계단을 따라 자신들의 반지하고 내려가잖아요. 네,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하강의 구도 중 하나죠. 처음에는 그 비가 그냥 주인공들을 춥고 괴롭게 만드는 악당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의 메커니즘을 곰곰이 뜯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이라는 건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렇죠. 중력의 법칙이죠. 즉, 그 폭우와 중력은 악당이 아니라 이 사회의 엄청 견고하고 냉혹한 계급 질서 그 자체인 겁니다. 마치 자연의 순리가 이 가족한테 너희가 감히 이 높은 곳에 올라와. 여긴 너희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듯이 그들의 신분 상승 시도를 하나의 오류로 취급해서 본래의 낮고 축축한 자리로 가차없이 쓸어내려버리는 공간 전체가 이들을 짓누르는 느낌이었어요. 대단히 예리한 통찰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특정 구조물 하나만 쓴 게 아니라 공간 전체의 방향성, 위와 아래를 완벽하게 대비시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다시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씁쓸한 계급의 굴레를 감각적으로 전달한 겁니다. 물리적 공간에 서사적 가치를 담아내는 정말 훌륭한 예시입니다. 정말 듣고 나니까 카메라 렌즈 뒤에 숨어있는 그 시각적이고 심리적인 문법이 얼마나 치열하고 정교한지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다양한 자료들 이제 하나의 큰 줄기로 딱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영상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복사본이 절대 아니죠. 풀샷과 클로즈업으로 이야기를 조립하고 각도와 빛의 명암으로 관객의 무의식을 자극하고 프레임 속 인물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로 인생의 궤적까지 그리는 작업입니다. 당장 여러분이 이번 주말에 친구의 카페나 가족의 특별한 날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실 때 오늘 배운 이 규칙들을 꼭 떠올려 보세요.
정면에서 무작정 서서 찍기보다 과감하게 30도 옆으로 이동해 보시고요. 얼굴의 3분의 2만 창문빛을 받게 살짝 돌려 세워 보시는 거죠. 네. 만약 친구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날이라면 계단을 당당하고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밝게 찍어 선물해 보는 것도 아주 좋겠네요. 맞아요. 그 짧은 영상이 100마디 응원의 말보다 강력한 감동의 스토리텔링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공간과 감정의 메커니즘을 깊이 파헤치다 보니까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조금 서늘하고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영화 속의 계단과 수직적인 움직임이 우리의 감정과 계급을 이토록 정확하게 지배한다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진짜 현실의 도시는 어떨까요? 아, 현실의 수직적 공간이요? 네. 우리는 매일 아침 높은 고층 빌딩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쑥 올라갑니다. 반대로 퇴근길에는 깊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땅속으로 내려가죠. 과연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적 동선은 그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에 불과할까요? 듣고 보니 소름이 살짝 돋는데요? 아니면 이 거대한 건축물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위아래로 이동하는 매 순간 우리의 정서와 스스로 체감하는 사회적 위치를 무의식 속에 쇠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번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혹은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일상 공간이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단순한 밋밋한 기록이 아니라 감동을 전하는 스토리텔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뒤집어줄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